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등이 조금 전에 중간 검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양 후보의 딸이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낸 물품 구매서가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제 양문석 후보의 대출 의혹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받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목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총선 승부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주말 새 한가름이 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민주당에게는 악재로 꼽히는 양문석 후보 딸의 대출건, 이 대출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금융감독원 이번 주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오후 조금 전에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형,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주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일부를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후에 허위 증빙 제출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대출금 회수 조치는 어제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 조치,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 통보, 그리고 아울러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4시에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합동 브리핑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이번 주 내내 이 이슈를 짚어봤을 때 그렇게 그리 오래 걸릴 사안, 오래 검사할 정도의 큰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보면 개인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 심사, 위법, 부당 혐의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사실은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기 전에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지만이 선택의 왜곡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중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중간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핵심적인 사안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원래 대출을 할 때는 대출의 어떤 이 목적에 대해 써야 되거든요. 사업자 대출 썼습니다. 특히 운영자금 등으로 사업자 대출을 11억 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대부업체에 빚을 갚는 데 썼고 또 그 나머지 돈은 이 딸이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넘겼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양문석 후보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다른 대출, 다른 빚을 갚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인이 자백을 해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11억 원을 결국은 사업자금으로 쓴 게 아니라 본인의 빚 상환에 썼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 용도 외 사용, 그렇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한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뭔가 사업을 한다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품 거래 명세가 있습니다. 이게 한 5억 원어치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근데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아예 이 지금 현재 홈택스, 즉 국세청에 등록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에 아예 없거나 그리고 전혀 다른 미등록 사업자이거나 또 대출 진행 전에 이미 폐업한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5건 업체를 확인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서 과연 그러면 이 허위서를 작성한 이 사문서 위조 혐의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당하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사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는 MG 새마을금고에 이제 해당될 것 같은데 부실한 대출을 해줬다 등등인데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사법당국에 조사 결과를 넘겨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위조를 어떤 과정에 했는 건지 이거는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예. 넘긴다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대출과 위법 발견됐다. 어제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거는 편법 아니다. 합법과 뭐 위법의 문제, 흰색과 검은색의 문제지 명명백백하게 간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거든요. 개인 사업자 대출 용도 왜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해놓고 집을 산 거 아니냐는 의심, 가짜로 서류 만든 건 아니냐, 혹은 새마을금고도 이 대출건에 대해서 부실 심사를 했다는 위법과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 근데 강재환 변호사님, 네. 특히 오늘 제가 그 새마을금고와 금감원 측이 나눠준 보도자를 좀 보니까 제품거래 명세표, 사업자 대출을 명목으로 냈던 제품거래 명세표가 대부분 허위다. 예. 이거를 명시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딸의 명의로 11억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사업자용 대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증빙 서류를 받았고요. 예. 그때 이제 딸의 명의로 사업자 되어 있는 것에 어떠한 지출 증빙을 제출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예. 오늘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의 조사 결과 대부분이 지금은 5개 업체 7건 중에서 2개 업체 3가지 건 정도는 일단은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라고는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허위로 의심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예 대출 실행 전에 폐업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미등록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허위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고 그것을 제출을 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 확인이 됐다는 것은 예. 이 업체들이 딸의 명의로 개인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업체들에게 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지급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 번호로 서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업체들을 누가 알선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 등이 발행이 된 것인지 예. 그 부분도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 변호사 말씀은 여기 보면 화면을 좀 더 볼게요. 뭐 주얼리, 의류, 액세서리, 패션 가방 이런 패션 쪽 사업을 한다고 명목상 얘기를 하고 물품 등록을 했는데 새마을금고 측이 따져보니까 가짜 혹은 가짜로 의심되는 부분들 폐업한 것도 있고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를 따르면 그러니까 강 변호사 말씀은 그런 중간 과정에서 누군가 혹여나 얘기하는 시쳇말로 뭐 브로커라든지 네. 알선업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좀 더 수사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알선업체가 있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 소상공인분들 다 아실 텐데요. 개인 사업자 내려면 본인이 세무서 직접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거기서 나온 사업자 등록증을 저 업체들에게 누군가가 전달을 한 것입니다. 예. 양문석 후보가 전달을 했든 브로커가 전달을 했든 그렇기 때문에 저 업체들에서 그 딸의 명의 개인 사업자로 영수증이 발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발행된 영수증을 가지고 새마을금고에 증빙서류라고 지금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도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짜로 판단되거나 혹은 가짜로 의심되는 부분 제품거래 명세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을 산다는 명목이 아니라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대출 11억 원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를 요목조목 이번 중간 검사 결과 따져봤더니 이러한 목록들이 가짜로 의심되거나 가짜이다. 장유희 변호사님. 네. 특히 오늘 좀 중요했던 건 뭐 불법, 허위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감원은 뭐 1차 스크린을 하고 수사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있지만 예. 아주 검찰이나 경찰처럼 심도 깊은 수사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비위 사실이나 편법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좀 빠른 시일 안에 중간 발표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기관에 공을 넘긴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장 변호사 말씀은 수사기관에 1차 수사권이 뭐 검찰, 경찰처럼 있는 금감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검찰로 넘겨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당국의 수사가 있으면 이게 모르겠어요. 양문석 후보가 당선될지 안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또
또 다른 공직선거법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수사가 앞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후보들은 보통의 어떤 형사 리스크가 있다면 선거 국면에서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이 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될 혐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예. 업무 방해 등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법에 따르면 이거는 뭐 양문석 후보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은 좀 상실하게 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게 그 강지연아 변호사님, 이제 법적인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애초에 국민의힘에서는 사기죄 아니냐고 했었는데 오늘 저 보도자를 보니까 뭐 사문서 위조로 뭐 이런 혐의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도 네. 있어서 이걸 수사기관이 앞으로 뭐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금감원에서는 결국에는 수사기관을 이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면 장윤민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31억짜리 아파트를 21억으로 뭐 좀 낮추어서 등록한 부분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요거는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그리고 사기 이런 혐의로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데 일반 형사사건으로 지금 사기라든지 뭐 사문서 위조, 이런 업무방해 이런 것들이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예. 공직선거법과는 별개로 이 사건만으로도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당선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직 상실 예, 나올 그렇습니다.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어제 새마을금고 측이 양문석 후보 측에게 정확히는 오늘 통보한 11억 대출금 회수하겠다라는 조치 이후에 제재 조치와 함께 이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저희가 또 다른 지금 민주당에서 악재로 평가받는 의원 후보가 있죠. 바로 김준혁 후보, 수원에 출마하는 김준혁 후보인데 과거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관련해서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지금 현장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앞에 이제 본교 본관 앞에서 이제 피켓 시위, 뭐 김준혁 사퇴로서 사죄하라, 혹은 이화는 고발한다, 김준혁 사퇴하라, 뭐 이런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총동창회가 조금 전부터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뭐 글쎄 이례적입니다, 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뭐 제가 얼마나 많이 모였다는 표현은 적극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진 않겠지만 지금 저렇게 줄지어서 한 4줄 정도로 쭉 이화여대 총동창회 소속 2대 졸업생들이 피켓을 들고 이화여대 교정 본관 앞을 좀 거닐고 있고 규탄 집회를 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특정 학교, 사립대학교가 특정 후보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다. 사실상의 낙선운동 성격인데 참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드문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결정된 지 얼마 안 됐고 아마 어제 이 졸업생들한테 이제 알려졌고 오늘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산시라고 하는 이화여대가 지금 성상납을 했다는 이런 비난 자체는 단지 이화여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전체에 대한 모독적인 그런 이야기고 더군다나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근거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지금 분노한 지금 이대 졸업생들 동문들이 지금 내일 오늘 모여서 지금 항의 시위를 벌였고 지금 예. 학교 내를 이제 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재학생들도 꽤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선거 때 특정 학교 이 어떤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이런 이 반발을 사는 것, 특히 우리나라 이 1886년도인가요? 이대가 세워진 지가 꽤 오래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졸업생들이 있고 지금 보면 연령에서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좀 연세가 드신 분들까지도 이렇게 다들 나와서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번에 김준혁 후보가 어떠한 문제에 잘못을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교정 ECC 옆에 이제 본관 옆을 중심으로 이제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장음이 잘 들리진 않겠지만 뭐 사퇴라는 목소리도 좀 들리고요. 피켓에서 사퇴로서 사죄하라. 전체 여성들을 명백히 비하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질문 강지연아 변호사께 안 드릴 수 없겠는데 이대 출신인 강지연아 변호사. 이게 지난번이었죠. 이틀 전에 이화여대 측이 이화여대가 공식적으로
김지혁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고 그날 밤에 김지혁 후보가 당의 권고를 받아서 뒤늦게 사과를 하긴 하고 사죄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대 총동문회뿐만 아니라 뭐 이대 학생회나 혹은 이대 전반적인 각 기구들도 김지혁 후보에 대해서 꽤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셔도 저 피켓 속에 쓰여져 있는 글을 봤을 때 저분들께서 어떤 정치적인 뭐 보수 정당 측이나 그런 부분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김준혁 후보 본인 한 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어저께 밤 11시에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시부터 대강당 앞에서 시위가 있으니 참여를 해달라라는 그 동문회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게 어떤 시위를 평소에 뭐 많이 했었던 이런 분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와 그리고 정말로 일반인들이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정말 일반인, 우리 동문회 어르신들이 쓴 문자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동영상을 봤을 때 조금 나이 지긋해 보이는 선배님들께서 나와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김준혁 후보가 한 이야기는 이화여대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시 이화여대 재학생 그리고 지금은 뭐 구성원들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여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성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김준혁 후보가 지금 이화여대 그 시위를 보면서 이 부분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수원 화성에 대해서도 어떤 여성 비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지금 또 최근에 고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본인이 궁중 애로가 전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후보로서 계속적으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중앙당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사과 권고로 지금 끝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조상우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최측근이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김준혁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인 다 맥락이 있는 것이다라고 좀 주장을 해서 다시 일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글쎄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태도로서 다시 한번 여기 이대생과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어떤 본인들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규탄 집회, 사실상의 낙선운동 성격의 이 집회는 총 동문회, 그러니까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이 목소리가 나왔다면 지금 속보 자막에도 보시다시피 재학생, 그러니까 현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김준혁 후보에 대한 이화 동문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다. 현재 재학 중인 총학생회 측도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모욕과 상처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어제부터 저희가 짚어봤지만 140년 사학, 140년 가까이 되는 사립학교에 대한 이례적인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 지금 총 동문회 할 것 없이 총학생회도 지금 조금 전 5시부터 총 동문회 중심으로 졸업생 중심으로 규탄대를 열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소식이어서요. 제가 해당 주제에서 잠깐 현장을 미리 한번 연결해봤고요. 김준혁 후보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서 바로 한번 또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양문석 후보의 대출 의혹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동안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문이 없었던 바로 양문석 후보. 그런데 오늘 오후 4시에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위법과 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 비슷한 시각 즈음에 안산 유세 현장의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양문석 후보입니다. 일단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빠가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네 붓대로 깨끗하라. 경선의 승리 딱 하루 기뻐했습니다. 지난 10개월이 개인 양문석에게는 정말 무릎 꿇고 그만하자.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붙어야 될까 하면서 매일같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양문석이 유세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오늘이 양문석이 선거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하며 또 버티고 버텼습니다.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여러 메시지가 있었는데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너부터 깨끗해라. 울먹이기도 했고요.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저 목소리 들으셨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만감이 교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드러난 여러 가지 대출 과정들이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이 본인에게도 리스크가 되고 부담이 됐는데 당에도 지금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분명 후보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후보를 사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양문석 후보의 이번 대출 과정의 전반적인 입장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봐서도 이건 굳이 금감원이나 새마을금고가 나서지 않아도요. 충분히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이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국민적으로 다 판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도 각오는 하고 있을 것이고요. 예. 당 차원에서도 이 양문석 후보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어제죠. 김민석 상황실장도 양문석 후보의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보고 예. 대처를 보고 상황을 지켜보겠다 했던 것이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것들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양문석 후보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대출 과정이 석연치 않은 거 이런 부분 모두 인정하나 예. 선거를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어떤 직접 나서서 예. 뭔가 새마을금고에 지시를 하고 새마을금고가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장이 예. 이복현 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걸 나선다. 이건 따지고 뭐 11조 원의 규모의 어떤 그런 새마을금고의 대출의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나설 일인가? 라는 11조 아니에요? 차원에서는 11억. 그러니까 예. 어떤 느낌이냐면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물론 필요성이 있어서 할 거는 같지만 예. 따지고 보면 정부가 과도하게 선거 개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낳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부도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도 예. 좀 지적하고 싶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근데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지금 본인의 재산 신고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이 이 판단을 못하고 투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정부 말고 또 누가 있죠? 저는 오히려 금감원이 빨리 들어가서 한 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뭔가 국민들에게 의혹을 해소해 주고 예를 들어서 뭐 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러면 뭐 클리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감원이 들어간 이유도 지금 행정안전부가 지금 새마을금고를 맡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10몇 명밖에 안 돼요. 예. 그 전문 인력도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하고 이미 지난해 2월 달에 MOU를 체결했고 예. 거기에 따라서 오늘 들어가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적절히 잘했다. 왜냐? 내일 지금 당장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해당 지역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사실이 맞아? 예.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부가 이거 우리 총선 뒤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부겠어요? 예. 오히려 저는 빨리 한 게 오히려 더 정부가 제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뼈가 아프고 눈물이 난다. 오늘이 마지막 유세라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버텼다면서 울먹였는데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을 고소할 자격이 있냐? 뭐 너부터 깨끗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글쎄요. 일단 오늘 비슷한 시각에 서울 강남에서 발표된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 중간 검사 발표 그 시점에 당사자인 논란의 당사자인 양 후보가 저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좀 돌이켜봐도 어제 있었던 TV 토론에서도 양문석 후보는 편법이라는 점만 인정하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양문석이 밉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양문석이 이렇게 무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얼마 전에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 11억이 안산시 상록구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만일 그걸 비교를 해 본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최대 73%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활용되지 않았다라면 더 많은 어떤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텐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께 상록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부분은 두고두고 좋은 정치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울먹이면서 유세를 이어간 양문석 후보는 사실 애초 처음에 본인 논란이 최초에 불거졌을 때도 편법적 부분이라는 단어를 SNS에 썼고 어제도 TV 토론에서 편법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오늘 금감원이 불법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편법을 주장하는 게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뭐 편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을 쓰면은 모든 것을 다 자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금감원에서 이제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부분과는 별개로 형법상의 사기라든지 뭐 사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양문석 후보가 쓰고 있는 이러한 편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글쎄요, 이런 부분도 본인이 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참작이 되거든요. 예. 양문석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이번에 지금 형사적인 부분으로도 집행유예 이상이면은 이제 다시 그 당선이 안 된, 그 당선 무효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지역구가 지금 사실 전해철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데요. 예. 전해철 의원이 21대 때 58%의 득표율로 이미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버틴다면은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부분 들어가려면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스스로 스탠스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 저하고 같이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과 별개로 양문석 후보가 분명히 아파트 팔아서 대출금 갚겠다고 했는데 11억 환수하겠다는 게 어제 새마을금고 입장. 그러면 최소 한 달 정도의 납부 기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물론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절차상으로 봤을 때 석 달 안에 양 후보가 이 11억 원 대출금을 새마을금고 측이 갚지 않으면 뭐 이 해당 잠원동 아파트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회수된다. 뭐 이런 절차들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대출 약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관에는 사업자 대출용으로 대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다른 명목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대출금 회수할 수 있는 이 약관상 근거를 금융기관은 마련해 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당장 회수에 들어갔을 때 이걸 현금화해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거기 때문에 예. 일단 통상 한 10일 정도의 말미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금이 어느 정도 상환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원금이 11억 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자까지 더하면은 예. 사실 일시 상환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보조로 아마 양문석 후보는 대출을 할 때 본인이 그 당시에 매입했던 그 잠원동 아파트를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예.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이 상환이 일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근저당 설정해 놓은 것을 실행해가지고 아무래도 현금화하는 이 절차가 바로 경매 절차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통지를 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아마 그 기간 동안 양문석 후보는 본인이 이 알아서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게 또 부동산 매매가 요즘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경매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가정이라면 이런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 수사기관에 통보해서 뭐 사문서 위조 같은 사기죄 이런 큰 형법상의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 말고도 이런 절차가 남았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악재는 분명하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 건에 대해서 한병도 전략본부장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도 판세에 대해서 21대 수준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인천은 한두석 감석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으신가요?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의 여파를 어떻게 보시는지. 경기도에 최근 들어서 한 며칠 사이에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흐름이 경기도는 유지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병도라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관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판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더라. 그러니까 김준혁이든 양문석이든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당의 한동훈 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네요. 김준혁 후보든 양문석 후보든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다. 이 얘기가 핵심인데 소영주 대변인 제가 알기로 지금이 저녁 5시 50분인데
사전투표가 내일이고 6시까지만 뭔가 어떤 조치가 있으면 그 투표용지에 사퇴가 찍힌다는 얘기를 제가 좀 전에 들었어서 네네. 그럼 이제 10분 남았는데 뭐 그걸 제가 가정하자는 건 아니고 김준혁 후보든 양문석 후보든 민주당이 뭐 판세에 영향 없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인다. 뭐 이거는 사실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마 생각하시는 대로 당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골치 아프죠. 고약하고요. 뭐 말씀한 대로 이거를 속 시원하게 그러자면은 뭐 비상징계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들의 이 후보들의 어떤 리스크를 안고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당의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판세에 영향이 없어서 이분을 놔두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거 이 기간이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사퇴를 하면은 그 사전 투표 전에 거기 사퇴가 찍힌다 하더라도 이 두 분을 나름대로 어떤 징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과연 더 선거에 큰 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분들이 잘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뭐 당에는 부담이 되지만 전체의 이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이 두 분들은 두 분대로의 선거 이후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당은 정권 심판에 대한 큰 물줄기를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두 후보의 논란이 사실 한 열흘 가까이 이어졌는데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뭐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가는 지원 유세 곳곳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두 후보를 맹비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특히 두 지역을 딱 꼽아 보니까요. 김준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 이 지역은 다른 후보들 한 명도 없고 딱 2명씩만 있습니다. 김준혁 대 이수정, 양문석 대 장성민. 이게 지난번 세종시 갑의 이영선 후보 당에서 조치했을 때는 다른 후보들도 새로운 미래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었는데 아마 이런 여기서 뭔가 조치를 취하면 국민의힘 의원 후보가 무조건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민주당의 고민의 시작 아니었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퇴를 해버리면 그냥 이쪽 후보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자동 당선입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사실상 진보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사전에 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3의 후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보면 거의 아마 지역에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두 후보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소속도 별로 없어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당 중심으로 선거가 치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선택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지역이 전해철 그다음에 박광원 바로 이 두 사람 지역입니다. 이 두 사람 누구죠? 바로 이제 그 친문 아니겠습니까? 그 비명계가 또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간에 하위 20%를 줘서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버리면 이게 이제 논란이 돼 버리면 이재명 대표 이번 공천의 전체 틀이 흔들려 버린 거죠. 지금 강국 같이 이제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아주 대표적으로 비명계 리더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급들 2명을 어쨌든 간에 하위를 줘서 탈락을 시켰는데 문제는 거기에 나온 후보들이 전부 다 문제가 돼서 만약에 사퇴를 시키면 도대체 그럼 이 공천 어떻게 한 거냐 지금 정적을 없애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지금 다른 당을 지금 당선시켜주는 이런 결과 아니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이걸 아마 손을 못 건들 겁니다. 문제는 지금 한병도 위원장이 영향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다른 지역의 어떤 이 검색량 우리가 구글 트렌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글 트렌드 통해서 이제 막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꽤 많은 지금 두 사람이 그 구글 트렌드 검색량 중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인데 그 높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글 트렌드로 뭐 이게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를 저희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럼에도 양문석 후보에 대한 뭐 파장이 적지 않다고는 볼 수 없으니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조금 전 2시간 전쯤에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해서 위법, 불법 여부와 어떤 부분이 허위로 의심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브리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 앞서 이화여대 현장을 연결했던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시간 영상으로 보신 그대로죠. 막말 규탄하겠다. 2대 동문들이 지금 모교에 집결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학생들을 미군에게 성상납시켰다고 한 민주당의 경기 수원정 김주혁 후보가 결국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화여대 총동창회 혹은 총학생회 김준혁 후보를 사퇴하기 위해서 특히 총동창회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규탄대회 영상도 만나봤었고 총동문회는 후보직 사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실상의 낙선운동. 이화의 동문들이 만들었던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지금 현재 재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저희가 양문석 후보의 여러 의혹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양문석 후보의 이 얘기는 어쨌든 개인적인 비위 혹은 불법에 대한 수사 영역이니까 일단 조금 파장이 적지 않다고 하지만 여기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 한 사립대학교의 이제 졸업생, 재학생이 모두 나서서 특정 후보를 비판한 거기 때문에 아까 서영주 대변인의 표현을 좀 인용해서 빌리자면 좀 더 고약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역사관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이 양문석 후보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예. 보는 유권자분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짚어주신 대로 어떤 여성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맥락에서 또 들여다볼 여지가 있어서 결국에는 후보도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부침이 있는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 중에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이 특정 대학의 학생들이 뭐 파티나 이런데 이제 동원이 됐다라는 것은 인용했다라는 사료를 보더라도 이제 확인되는 사실관계지만 성접대랄지 이런 부분은 침소봉대를 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전시 상황이나 어떤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이런 식의 여성성이 왜곡돼서 동원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쳤으면 좋았겠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동문들의 반발까지 부르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후보가 한 번 사과했지만 동문들과 재학생들 마음이 풀릴 때까지 거듭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 변호사 말씀도 뭐 당의 권고 때문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총학생이 물론이고 총동창회까지 나서서 저렇게 규탄 집회를 특정 공간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김주혁 후보가 계속 거듭해서 이대를 찾아가는 일에도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뭐 동문을 찾아간다거나 하는 건 또 너무 정치 공학적이다. 이게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고 또 양해를 받지 않은 채로 또 무작정 찾아가는 건 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율이 가능하다면 이 언짢으신 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SNS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유세 과정 중에라도 저는 거듭 사과하는 일이 있어서 유권자들 그리고 이 해당 당사자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일은 후보로서 감내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현장 목소리 길지 않게라도 잠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은 잠깐만 키워주시겠어요? 앞으로 이화여대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으로 정쟁을 확산시키는 일을 만들지 않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4월 3일 해방이화 제56대 총학생회 스타트. 이대 총동창회 대표격인 인사가 네. 입장문 낭독하고요. 지금 본관 앞에서 저렇게 지금 규탄대회를 열고 있고 이거는 실시간이 아니라 조금 전 서대문구 신천에 위치한 이화여대 교정 앞에서의 규탄 집회였습니다. 글쎄 아까 이제 민주당 소속의 장유미 변호사도 결국은 김주혁 후보가 한번 사과를 하긴 했지만 좀 더 거듭해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대로 후보들이 당연히 사전투표로까지 이 후보들이 중간에 낙마하는 일이 이제 시간 관계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민주당 내부로도.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이 김주혁 후보와 양문석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특히 김주혁 후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살아도 출세할 수 있다고 보여주실 거예요? 안 됩니다. 그분은 국회가 아니라 치료를 받으러 가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김준혁을 유지할 거면 차라리 바바리맨을 내놓으라고요.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이제 거센 목소리로 한동훈 위원장이 김주혁 후보에 대한 여성관 혹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김주혁 후보는 본인이 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근거대로 일부 주장을 얹어서 얘기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김준혁 후보가 발언 근거로 제시한 논문에서는 이화여대생들이 성상납에 동원됐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준혁 후보가 본인이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인용을 했다라고 하는 성공회대 교수 이임하 교수의 2004년도 논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논문에서 인용한 미군 CIC의 정보 보고서가 있는데 그 안에도 김환란 총장이 이대생을 성접대시켰다 이러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 안에 없는 내용을 지금 김준혁 후보는 그것을 인용을 해서 본인이 단순히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를 읽어보긴 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본인만의 상상력으로 거기에 대해 오버를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거기에 대해 잘못했다라는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사과를 했다라고 하지만 본인 SNS에 써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역사학자로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역사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인용을 했다는 것, 본인이 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상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상호 변호사 역시 지금 이 CIC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어저께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과 권고를 했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어떤 2차 가해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조상호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대로 끝날 것인가 그냥 단순 후보 한 명의 문제로 끝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퇴의 목소리가 현장에 있었던 영상 지금 중간중간 보여드리고 있고요. 김준혁 후보는 과거에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역사를 왜곡하고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금할 수가 없고 그런 분이 세상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미래에 정치를 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어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으니 스스로 역사학자라고 자만하면서 근거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그런 인성이 다시 정치가로 변신하겠다고 피해 희생자들께 용서를 구하고 즉각 후보를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사실 당사자들의 반발을 부른 그 과거 논란 발언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특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비하, 외종선이 고소를 했고 지금 보셨던 위안부 가족협의회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봤던 이화여대 이대생 성상납 관련 논란 때문에 저렇게 오랜만에 학교에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졸업생 중에 이현정 의원님.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서 대통령의 내조자 이상의 역할 말고 고위 관료나 나머지 공직자의 아내들이 남편의 힘을 믿고 더 오버에 설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일이다라는 표현. 물론 또 김준혁 교수는 앞뒤 맥락은 또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 또한 논란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설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연설에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여자가 살림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김준혁 교수 정말 지금 화수분같이 지금 이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공천했을까라는 걸 제가 추정을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를 정조에 비유를 했고요. 또 백범 김구 선생에 비유를 했고 또 400년 만에 나타난 정여립 같은 사람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이재명 대표를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신적 존재로 추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역사학자가 정말 이재명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사람이고 그 집 앞에 있는 200년 된 소나무의 전기를 받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정여립 같다. 400년 만에 나타난 정여립이다. 지금 김구 선생과 같다. 피습을 당한 거 보니까 같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참 이 본인의 책 같은 거 보면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여러 가지 어떤 이 치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긴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김준혁 후보를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 제가 볼 때는 이 수원정 한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파급 영향을 미치는 거. 또 우리가 우리나라 이대가 또 얼마나 많은 인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까? 자, 그런 거라든지 그러면 당장 사퇴를 시켜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 예. 하나는 자, 이 지금 민주당에 이대 출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1986년 총학생회를 했던 서영교 의원, 87년 총학생회를 했던 인미의 지금 비례대표 후보, 더불어민주연합이죠. 자, 거기에다가 많은 지금 여성 의원들이 이대 출신들이 있어요. 제가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인가요? 뭐 최민희 전 의원이나 뭐 안기령 후보 뭐 이런 맞습니다. 인물들도 강선우 언급을 뭐 했습니다. 의원 예. 뭐 등등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여성운동의 어떤 산실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입장은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본인들의 모교가 이런 식으로 폄훼되고 모욕당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 당의 후보라고 그러지만 예.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동문들이 저렇게 나와서 지금 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항상 이대를 내세워서 본인들의 득표 활동을 하고 했던 그런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모든 논평은 다 존중하되 이현정 의원이 아까 뭐 그 김준혁 교수가 이재명 대표를 신적인 부분으로 추앙했다라고 하는 건 김준혁 교수가 또 그 얘기를 덧붙이면서 약간은 다른 뉘앙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는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사실 출마 기자회견 당시에 저는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다, 노력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인 SNS,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 영상까지 올린 바가 있었는데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범죄자 운운하며 대화는커녕 만나지도 않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사회적 매장을 위해 끊임없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정치사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어려움보다 시대의 불의에 대해 더 분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맛있네. 아이스크림 1번이네. 그치? 1번. 1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대 출신인 김정재 의원이 김준혁 후보 당사자 말고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걸 두둔하는 발언 때문에 논란을 다시 한번 빚었던 조상호 부위원장에서도 고발 조치를 하겠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 선거 유세는 이어가고 뭐 이제 6시가 지났으니까 사전투표 시작되고 수원정에서 제대로 이수영 교수와 맞붙겠죠. 근데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당선 여부를 떠나서 이제 이화여대생들의 사퇴 요구를 일단은 뭐 지나가고 현장 목소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평이 없고 또 선거가 끝난다면 설사 국회의원 배지를 달더라도 이게 앞으로 어떤 논란거리가 되진 않을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꼬리표는 달려서 가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에 있어서 김준혁 후보 그리고 이제 당선의 여부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첫 입문을 하는 것인데 좋은 이미지로 하고 싶을 텐데 첫 단추부터가 이렇게 꼬리표가 이대에 대한 재학생에 대한 이런 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막말 파동으로 시작했다는 부분들. 저는 이제 이번에 김준혁 후보가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발언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고 또 학자로서 학문적 영역에서 다투는 부분이 있었다면 분명히 본인이 감내하고 학자로서 평가를 받겠는데 선출직 공직자의 무게가 얼마만큼 무거운 것인지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준혁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보면서 선출직 공직자라는 자리가 본인의 과거의 발언들과 본인의 과거의 행실들이 모두 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나서는 분들은요. 모든 언행과 말과 모든 태도에 대해서 각별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너무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오고 향후에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평가가 받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지 않은 출발이라는 점에서는 김준혁 후보에게는 뼈저린 지금 순간일 것이다. 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과거 유튜브의 막말 논란 그 발언 수위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오늘 조금 전 5시부터 이화여대 교정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는 참 그 총선 사전투표 딱 하루 전날 이렇게 특정 학교 출신들의 동창회가 특정 후보를 비판하면서 사실상의 낙선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지금 민주당의 악재 2명의 의원들, 2명의 후보들 중심으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요. 각 지역 후보들 처음이자 사실상의 마지막 TV 토론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서 가장 먼저 맞대결 상대가 결정이 됐던 서울 광진을 고민정 대 오신환 이 두 후보의 맞대결 TV 토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지금 현재 동서울터미널 이제 현대화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고 구의공원을 대체 부지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서울시랑 잘 통하시니까 아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 그때는 또 서울시랑 잘 통한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왜 그럼 답변 본인은 주십시오. 국회의원이면서 그걸 모릅니까? 동서울터미널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4년 전에 본인이 공약한 아니 거 아니에요? 구의공원을 대체 부지로 하는 거냐고요? 예, 그걸 왜 모르고 있냐고요? 그건 그런 것도 모르는 지금 국회의원이 무슨 지역에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답변을 해보세요. 모르는지 아는지. 제가 지금 묻지 않았습니까? 아니 본인이 답변을 하시라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지금 뭐 무슨 장학 퀴즈 합니까? 아니면 OX 퀴즈 합니까? 아니.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1분 가까운 장면만 봐도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겠죠. 최진봉 교수님. 네. 그 팩트 여부를 그러니까 광진을 지역구의 현안 중에 하나인 뭐 동서울터미널 대체 부지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모르는 의원이 무슨 일을 하냐. 일머리 얘기. 그럼 이게 뭐 장학 퀴즈냐 이렇게 맞받아친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뭐 공격하고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동서울터미널 대체부지나 구의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예.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아마 고민정 후보는 오신환 후보에게 서울시장을 잘 아니까 잘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저런 모습이 좋게 보일 리는 없다고 보여져요. 예. 예컨대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서로 알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평가할 텐데 저렇게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소재로만 활용하게 되면 실제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가 좋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좀 차분하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민정 후보는 여기 광진을 해서 재선을 노리고 있고 오신환 후보가 지난번에는 이제 고민정 오세훈 이렇게 광진을 해서 맞대결을 펼쳤다면 뭐 오신환 후보 스스로도 뭐 오오 브라더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오세훈 시장과 가깝다는 것도 이제 많이 강조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제 설전이 좀 이어졌는데 광진을 말고 서울 또 다른 지역도 가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정치인들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지역 바로 서울역입니다. 바로 도봉갑. 6%포인트 차 오차범위내 접전. 민주당 안기령 44, 국민의힘 김재섭 38. 어제 이 두 사람도 TV 토론의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안기령 대 김재섭 어떤 피 튀기는 토론이 벌쳐졌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도봉구에 관련해서는 뭐 김재섭 후보나 윤호 후보께서 더 많이 사셨고 더 많이 아시는 게 맞겠죠.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더 알아보고 공부하겠다고 하겠고요. 지난 3월 2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재섭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기령 후보는 본인 지역구를 몰라서 다른 곳에 가서 유세를 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우선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써 이렇게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도봉구 주민들께서 안기령 후보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기사에 나온 제목을 가지고 인용을 했을 겁니다. 기사에서 그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뭐 좀 논란이 있었다. 저는 그 기사 제목을 인용한 것인데 그걸 보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은 사실 뭐 모든 기사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소송 걸으셔야 되겠죠? 아니요. 그거 먼저 하셔야 될 답변으로 것 같습니다. 안기령 후보는 본인 지역구를 몰라서 다른 곳에 가서 유세를 한 인물이다. 분명히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을 모른다는 콤플렉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리를 잘 모른다는 언론의 제목도 제가 프레임을 믿지 씌우고 못하시면 싶으신 허위라고 마음은 하시면 제가 잘 제가 드릴 말씀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두 사람 토론의 논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유현정 의원님. 그 네. 안기령 후보가 이제 도봉갑 지역 연고가 없으니까 김재수 후보는 여기서 쭉 살아왔고 그 논점을 이어가다 보다 김재석 후보가 또 공격하다가 과거에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 포인트에서 싸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역 간의 후보 토론회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어요. 예.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한 1,000만 원은 부과받습니다. 예. 이는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의 어떤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주최하는 방송 토론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인데 지금 보니까요, 좀 예전 선거와 좀 다른 특징이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이제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하는 것들을 잘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유튜브가 생기면서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항을 해서 했던 지금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뭐 100만 가까울 정도로. 이재명 원희룡 두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 예. 또 저기 화성을 같은 경우도 저 이 공영훈 후보 또 이제 이준석 후보 여기 한정민 후보 거기 토론에도 엄청난 지금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굉장히 그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꽤 지역 주민들은 관심 있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정말 자기가 이거에 대해 토론한 태도나 그다음에 공격하는 태도나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냥 말싸움으로 끝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예전처럼 그냥 방송 몇 명 안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유튜브 영상은 다 남아서 이걸 직접 보시기 때문에 예. 아마 후보들이 진짜 누가 토론을 제대로 하고 예의가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익 말씀드리면 이 도봉갑, 안귀령, 김재섭 두 후보만 맞붙는 게 아니고요. 아까 TV 토론에서 나왔지만 녹색정의당의 윤오 후보도 출사표를 던져서 저 두 사람과 함께 어제 TV 토론에 참석했다는 얘기도 저희가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제 공개된 TV 토론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선거구가 있습니다. 바로 용인갑. 이번 총선에서 전국 유일하게 이른바 검경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가 설전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주제가 좀 남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성진 대상자가 장관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 자체도 이미 경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경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인데 거기에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동석을 해서 거기다가 경찰이 하고 있는 성남 FC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경찰 간부 개인에 대해서 충성서약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인사 과정에 대한 내밀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책임.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최초 재산 신고를 하시면서 배우자 현금으로 5억을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3억 5천만 원으로 줄여서 다시 신고하셨습니다. 현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 아내와 저는 2019년도에 재혼을 했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우자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죠. 배우자의 재산 출처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 없고 배우자하고 저는 201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재산 신고를 최초 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때 현금 없으셨죠? 저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아니, 배우자도 현금 신고 안 하셨죠? 아니요. 안 하셨잖아요. 신고 안 했죠. 누락했죠. 아, 그때부터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 신고 누락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현금 5억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과거 인사 과정에 대한 공격이 이상식 후보가 이원모 후보에게 있었고 공이 다음 화면을 보면 이원모 후보는 이상식 후보의 과거 재산 신고, 배우자 축소 신고 누락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장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공방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둘 다 뭔가 결점이 있다라고 공방을 주고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혼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직에 있을 때, 왜냐하면 경찰 고위공직자였었기 때문에 이 재산 공개 대상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현금 보유 현황이 좀 악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누락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선거에서 뭐 재산이 누락됐다거나 하는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공직과 관련한 태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원모 인사비서관 출신입니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하는데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묻는다? 물론 거기까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왔던 질문이 성남 FC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다? 이건 수사의 중립성을 대통령실이 훼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지점입니다. 예. 아니라면 아니라고 왜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까? 의혹을 후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해도 공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까지 이제 집계됐던 막판 여론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걸 제가 두 개 다 살펴보겠습니다.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현 정부와 여당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46,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게 47, 일단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 전주까지만 해도 32대 32, 국민의힘과 민주당 팽팽했는데 지금도 물론 팽팽하긴 합니다만 수치가 각각 다 뭐 많게는 5%, 많게는 7%포인트, 뭐 적게는 5%까지 이뤘다. 강전혜 변호사님, 결국은 아까 정부 심판론과 지원론이 46대 47 거의 맞붙은 것도 있고, 이 국회의원 투표 어느 당에 할 거냐는 추세를 봤을 때도 여야, 보수, 진보 다 너나 할 것 없이 결집하고 있다는 건 좀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조사 일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에 똑같이 32% 나왔을 때는 3월 18일에서 20일에 조사를 한 것이고, 예. 39% 그리고 37%로 나온 것은 4월 1일부터 어제 3일까지 조사를 한 것입니다. 3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한국에 입국을 하고 황상무 수석이 그때 사퇴를 한 게 3월 19일, 20일 정도였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요 3월 셋째 주에 그 악재로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양문석 후보, 그리고 예. 김준혁 후보, 뭐 공영훈 후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개인적인 비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지지층이 지금 집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퍼센트는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지금 7%포인트가 올라갔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포인트가 국민의힘보다 조금 적게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까지 악재는 어느 정도 털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만큼 이렇게 힘을 얻기에는 개인적인 후보들의 비위들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원론 대 견제론이 바짝 붙은 느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여론조사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각 후보들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의 주요 영상들을 쭉 만나봤습니다. 이제 당대표들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내일부터 바로 사전투표고 이틀간,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해도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막판 표심 꽤 요동칠 수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전국 한 50곳 정도는 수백 표 차로 결판 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그런데 오늘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동선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지원 뉴스를 찾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이 참 좁은 거 봅니다. 우리 장해찬 후보 유재차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잠깐씩 양보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청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한 고객세무자 조명현이 있다. 이재명은 조명현에게 사과하라. 정현우 후보님 감사합니다. 정현우 후보님 고맙습니다. 이게 부산 시민들의 품격이죠? 저는 장해찬 후보가 저렇게 남의 얘기 안 듣고 일방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재명 김혜경 후보의 진실을 알고 정권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저게 장해찬 후보의 품격 같습니다.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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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인지 들려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의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수영에서 있었던 일, 장해찬 후보와 이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러 갔던 이재명 대표 간의 설전 아닌 설전,
반면 계양을에서 이 대표가 맞서는 원희룡 후보 쪽 이천수 후원회장은 최근에 이런 항의도 받았습니다. 이천수도 잘 갔는데 너희 저기 박지냐? 박지냐? 왜 보정하는 반말로 하냐? 너 민주가 아니야. 아버님 잘못 알고 계시네. 나랑 망할 일이냐? 두 가지 이제 해프닝이라면 해프닝, 유세 과정에서 이제 부산 수영과 인천 계양에서 있었던 일 저희가 공이 여야 할 것 없이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추가로 논평할 정도의 건 아니어서 영상으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알려진 새로운 얘기부터 해볼까요? 최진봉 교수님. 네.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 사전 투표한다는데 도대체 정확히 어디서 하냐? 한동훈 위원장은 글쎄요. 아까 2대 얘기 쭉 했었는데 이화여대와 연대가 있는 신촌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 막말 논란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인가요? 혹은 대전 카이스트 학생과 사전 투표하는 이재명 대표 뭔가 사전 투표의 장소 하나만으로도 숨은 뜻이 꽤 많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젊은 층들, 20대 층들이 스윙보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 현안에 따라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20, 30대, 20대 특히 젊은 층들을 많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막말 논란 관련해서 뭐 이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투표를 할 것 같고 예. 이재명 대표는 카이스트에서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투표하기로 했거든요. 역시 이제 R&D 상 관련된 부분이죠. 카이스트 예전에 이제 R&D 예산 관련해서 항의하는 학생의 입이 틀어막히는 일도 있었고 이런 예. 부분들을 좀 부각하면서 R&D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심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죠. 결국은 장소 하나에도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키 메시지가 뭐냐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젊은 층의 공정 이슈를 건드려서 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얘기를 꺼냈고 특히 뭐 김준혁 후보 얘기, 이화여대 관련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 혹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겨냥해서 뭐 입틀막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민주당에서 썼었잖아요. 동선에 대한 함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사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주십시오. 지금은 투표장에 나가면 이런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시면 이런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투표장에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조국처럼 살아오셨어요? 아닙니다. 이재명처럼 살아오셨어요? 아닙니다. 김준혁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박은정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한 양문석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선량한 우리들을 지배하는 것을 놔두려 합니까? 사전 투표장으로 가주십시오. 오늘 동대문 현장에서 그랬고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오전 8시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여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모든 후보들은 254명 전원이 사전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사전 투표로 범죄자 응징하고 우리가 찍으면 이긴다. 이게 뭐 마치 일부 보수층에서 본투표면 믿겠다는 걸로 하면 선거 전략 뭐 이른바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숨은 보수, 샤이 보수들을 끊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좀 공을 들이는 겁니까?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전투표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의문과 의혹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떨쳐내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중앙선관위도 많이 바뀌었고 이번에 사전투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제 조치들 취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사전투표를 우리가 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고 또 하나는 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 같으면 20대, 뭐 30대 이게 다 이제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지만 또 지금 상황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를 더 독려하는 것이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이 총선에 도입된 게 2016년입니다. 그때 사전투표 이 퍼센트가 12.1%였어요.
그러던 것이 21대에는 26%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36%가 사전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비율이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또 전국에 3천여 곳에 있는 투표장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역을 즉 3일 투표하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이제 임하겠다. 그래서 내일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후보 전원이 사전투표에 참가하고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어떤 투표율을 좀 유도하겠다. 뭐 그런 전략으로 해서 전적으로 좀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를 응징하겠다. 우리가 찍으면 이긴다라고 일갈했던 한동훈 위원장인데 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 대략적인 판세 얘기와 함께 수십 개의 박빙 지역을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습니다. 박빙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에 입법까지 좌지우지해서 온갖 법 개혁시킬 것이고 수십 개의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합니다. 지금 확실히 우세한 지역구와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구를 각각 몇 석 정도로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110석 그리고 경합 지역이 확대 50곳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요 흐름입니다. 투표율이 선거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투표율이 한 65% 이상이 되면 민주당에 좀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일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더 본부장도 전략본부장도 그 전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것 같아요. 지역구 110곳에서 확실히 우세다. 약 50곳에서 경합이다. 근데 이제 종합을 해보면 장현미 변호사님.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전국 55곳의 경합, 수도권 26곳이 박빙 뭐 이랬는데 대략 박빙 지역 50개는 여야 공이 한 수백 표 차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전체 유권자들이 각 당에 던진 표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 지역구에서 굉장히 박빙으로 정말 수천 표에서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을 갈랐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고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함부로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인 게 객관적인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각 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선호도도 당연히 하나의 변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총선의 흐름상 투표율이었던 건 맞습니다. 물론 어떤 그 나이대에 따라서의 투표 성향이 변모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큰 줄기 그러니까 뭔가 투표율이 60% 이상을 상회했을 때 민주당의 승리가 견인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 투표율 30% 이상을 목표치로 잡아서 캠페인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 대표의 현재 막판 판세에 대한 얘기, 투표 독려 그리고 현장에서 있었던 해프닝성 일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그런데 어제 정확히는 그제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을 비하하는 듯한 이른바 나배 발언 때문에 정치권이 꽤 시끄러웠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밤의 유세 현장 중에서도 5.18을 폄훼하고 혹은 4.3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그런 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사람은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 책임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마음먹은 게 얼굴에 다 나타나요. 부동산 투기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에 딱 써져 있어요. 5.18 폄훼하고 4.3  겸해하고 사람 목숨 하찮게 여기고 자기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도 큰 재산도 다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쫙 찢어져서 얼굴에 나타납니다. 본인 얼굴에 나타났어요. 본인의 가식적인 행동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본인의 감성이 상해도 어떤 인간의 됨됨이, 자리와 태도를 잘 네가 네 자신을 지켜라. 근데 그런 행동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럴까? 저러지 말아야지. 욕을 하면서 달라드는 격분이 아니라 참 그냥 안타깝기만 해요. 강진애 변호사님 같이 저하고 화면 보셨는데 인요한 위원장은 인간의 됨됨이를 보여줬다. 안타깝다고 하네요. 네, 조금 아까 이재명 대표 한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조그만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숨도
큰 재산도 다 파기하는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쫙 찢어져서 얼굴에 나타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근처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한우, 초밥, 과일 1,000만 원어치 먹고, 그리고 일제 샴푸 썼다는 의혹.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얼굴에 드러나지 않은 것인가요? 5.18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상무 전 수석이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패러디를 한답시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대가리 깨진 거 봤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 5.18 폄훼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의 얼굴에 언제쯤 저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지 1심 판결이 기다려집니다. 논평은 존중하되 다만 논평을 하시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의 돌아가신 분들 언급하는 것까지는 안 나가셔도 되니까 그건 제가 조금 순화하겠습니다. 추진봉 교수님. 근데 이런 건 있겠죠.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요즘 꽤 말들이 거칠어져서 어제는 나베라고 했더니 별명, 이재명 대표 별명을 지지자들,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는 다 지금 양당 대표할 것을 상당히 거칠어서 다만 이제 인현 위원장 얘기는 아무리 지원주 성격이라도 눈이 찢어졌다는지 어떤 폄훼 발언을 그렇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냐는 경솔한 행동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저 표정을 예를 들어서 눈을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장면은 저게 무슨 예를 들면 눈이 찢어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보지 않고 얼굴에 표현된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이재명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마흔이 되거나 마흔이 넘어가게 되면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표현이 나온 것이지 저게 무슨 인간들이 다 저렇게 눈이 찢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묻어나고 그 묻어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였지 저게 무슨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눈 관련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사람의 어떤 이걸 이야기할 때 신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경원 후보에 대한 제가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이재명 대표 저 표정을 유럽에 가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열심히 뛰다가 그 관중석에서 이 한 백인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걸 꼬라보면서 당연히 이 당국에다가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객은 이 경기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바라보면서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게 예. 이 백인들이 예를 들어서 동양인들이 하는 인종차별적 바로 이 제스처가 바로 이거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저런 표현들을 스스로가 할 수가 있죠? 왜 눈이 작으면 그게 뭔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비리나 정책이나 여기에 비유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아직까지 반성이 없이 모양인데 저 문제는요, 특히 유럽이나 외국에 갔을 알겠습니다. 때 저거 했을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재봉 교수 말씀은 그런 제스처가 특정의 그런 것까지 연상시켜서 의도를 갖고 아닌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두 분 말로 어느 정도 글쎄요, 균형 아닌 균형 정리는 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정치권 오늘 양당 대표들의 포부 아닌 포부 판세 전망까지 만나봤다면 글쎄요, 이게 총선 막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의사파업, 의대 정원 문제, 전공의들이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7주가 돼갑니다. 사전투표 시작 전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공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허주현 변호사님, 일단 박단 전공의 대표와 함께 2시부터 면담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양측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명확한 협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135분간 면담으로 대화에 물꼬가 터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이 이 의료계에서는 2030이자 어리고 약자, 청년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근무 환경의 어떤 부실한 열악한 모습이라든가 처우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전체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뭐 일부에서 600명 증원으로 협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오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이 뭐 확인된 그런 바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면담이 있기 전에 전공의들 내부 특히 뭐 성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 같은 경우에는 성명까지 내고 이게 비대위원장의 어떤 독단적인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독단적인 결정이고 밀실 결정이고 밀실 면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었는데요. 박단 비대위원장도 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2월 22일에 이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이 얘기했던 증원 전면 백지와 그다음에 의료계에 대한 어떤 면허 정지 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의 전면 백지화 등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관련자들의 면담만 얘기를 했었는데 예. 현직 대통령의 의정 갈등이 있어서 전면에 직접 나서서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 의견을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앞으로의 행동 방안은 무조건 전체 투표로 결정을 할 것이고 예. 기존 입장에서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누울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강경 투쟁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협상의 테이블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신 그러니까 조금 전 뭐 양측이라면 양측인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화면으로 잠깐 들어와 볼게요. 대통령 입장은 여기입니다. 의사 증원 등 의료계와 논의를 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이게 오늘 대통령실의 두 사람 만남 이후의 공식 얘기고요. 지금 화면에 나올 저 말이 조금 전 대통령을 용산에서 만나고 돌아온 박단 전공의 대표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전공의 쪽은 얘기가 전혀 잘 안 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네요. 뭐 일단 지금 오늘은 이제 대통령이 주로 듣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계에서 지금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이 저임금이라든지 또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제 증원이 됐을 경우에 이게 왜 문제인지 등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공의들도 좀 국민의 입장에 좀 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앞으로 할 때 지금 뭐 사실 의사가 없어서 정말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27년 동안 의사가 이 입학 정원이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게 올바른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이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예.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정말 이 환자들의 관점에서 지금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본인들 주장 먹고 본인들 단체 행동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관철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점점 의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의사가 귀해지고 비싸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국민들은 어떨 것인지 이제 그 관점에서 정말 이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무조건 증언은 반대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정말 여론을 거스르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예. 적정한 어떤 의료의 정말 얼마 있는 것인지 그건 아마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 합의를 해내야 됐고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불러서 전공의 대표를 만난 부분은 되게 대단히 전격적이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 좀 더 그 전공의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저 SNS 한 줄 말고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당선만 되면 신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러니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눈물을 흘리고 사과를 해도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양문석 후보 비판하신 듯합니다. 예. 이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단체로 항의 집회 나선 건 처음 본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처음 보긴 합니다. 예. 유럽인이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위인데 굳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재명 대표 관련. 아까 이현정 의원도 비슷한 비판하셨었는데 오늘은 4개만 보겠습니다. 댓글 4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이슈 혹은 대통령실의 가장 최대 이슈 의료 대란 얘기까지 해봤다면 마지막으로 이 인물 얘기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조국 대표에게 유죄로 인정된 것 중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입니다.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 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을 지키면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에게 네, 기자님 죄송한데요. 오늘 질문은 오늘 기자회견에 집중된 걸 우선적으로 받은 뒤에 시간이 되면 그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인 집단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 받은 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분석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답을 했고요. 눈높이에 맞지 않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해명문 보시면 되고 언론 보도에서 틀린 것이 많다라고 답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지방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요. 국회에서 공약 얘기도 좀 했어요. 뭐 제7공화국 개헌 얘기도 했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특히 근데 이제 기자들 질문에 여러 얘기를 하다가 그 일부 대학생들이 국회에서 뭐 비슷한 시각인가요? 의원직으로 방탄하사는 비판. 아까 뭐 범죄자 관련 범죄인 집단 이 비판에 대해 조국 대표가 저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는 본인이 항소심에서 이미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대법원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창당을 하는 참 전무후무한 이러한 당 대표가 되어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창당 이후에 계속적으로 여론조사의 추이를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는 모습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여론조사의 추이에서 그 지켜봐야 될 부분은 2030 젊은 층에서는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0%에 수렴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2030이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세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영상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범법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왜 이런 식으로 말을 넘기는지 계속적으로 뭐 정권 심판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3년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도 비례대표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 뭐 과거에 벌금형 받은 다른 후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경우에는 남편이 지금 뭐 정관예우로서 일반 변호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수임료를 받은 것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에 대해서 돌아보고 본인들이 만약에 정말로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 집단이 되겠다라면 스스로가 깨끗해져야 된다. 그것이 지금 2030 젊은이들이 하는 목소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강 변호사 말씀하셨던 뭐 20대 주제율 0%는 그 이후의 추이는 저희가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과거에 일부 특정 시점의 일이었다. 보도 내용이었다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 공약 중에 뭐 본인 스스로 다시 해명한 부분,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종식 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더불어 바로 제7공화국 건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에 많이 가지 않고 있죠. 대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스스로 자제하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그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의 혜택을 주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월급 얘기를 했다가 일부 언론에서 또 황당한 공약이라고 하니까 바로 또 해명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게 무슨 정치권이든 정부든 일방적으로 어떤 걸 강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아니면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자율적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제가 그냥 이해하기는 조국 대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걸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의미로 저는 듣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기업에 일정 부분의 세금 혜택을 줘서 대기업이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저건 정치권이나 정부든 정치권이든 뭐 강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사회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렇게 조국 대표 얘기한다고 해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 여의도에 등장한 얘기까지 뭐 그 비판 목소리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인데 나라박 소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제 대만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해서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추가로 몇 가지 눈에 띄는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만한 영상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저 화면. 그런데 산부인과에서도 간호사들이 침대로 온몸을 붙잡는 것, 그리고 수영장에서도 남성들이, 이건 산부인과 모습이고, 수영하던 남성들이 이렇게 거친 물살에도 살아남는 모습도 이렇게 강진의 위협적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앞서 만났던 대만을 상징하는 저 빌딩이 101층 빌딩이 고스란히 견뎠다. 이게 지금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타이베이 101 다들 아실 겁니다. 대만의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초고층 복합 쇼핑몰이죠. 타이베이에서도 진도 5의 강한 강진, 진동이 느껴졌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었느냐. 그야말로 내진 설계의 일명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댐퍼보이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타이베이 101 안에서는요. 전망대에서 이걸 실제로 볼 수도 있는데 660톤 규모의 강철 구체가 무려 92개의 강철 케이블에 매달려서 중간에 공중 위에 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무게로 건물이 반대로 흔들리는 방향 반대로 움직여주면서 이 흔들릴 때의 어떤 균열이라든가 무너짐을 최소화하고 충격을 최대 40%까지 낮춰준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 내진 설계를 할 때 이런 강철 구체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물의 균형도 잡을 수 있고 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진 설계하는 데 좀 참고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만 강진과 관련, 타이완 지진 상황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데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